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9급 공무원 물리 시험 문제를 함께 풀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2024년 6월 29일에 시행된 해양경찰청 물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진폭이 일정하고 진동수가 4Hz인 파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파동의 전파 속도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먼저 이 파동의 전파 속도를 구하기 전에 속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속도 부위는 t분의 s, 즉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속력 같은 경우는 이제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고,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속도는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가 아니라 변위가 되겠죠. 속도와 속력의 차이에 대해서 그것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속도는 이제 t분의 s로 이게 정의가 되는데, 이와 비슷한 원리로 파동의 전파 속도 또는 파동의 전파 속력 역시 시간분의 거리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파동의 전파 속도에서는 시간 대신에 주기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요. 이동거리 대신에 이제 거리 개념에 해당하는 파장을 사용해서 파동의 전파 속도로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동에서의 전파 속도 또는 파동에서의 전파 속력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파동의 전파 속도 부위는 주기분의 파장, 즉 t분의 람다로 구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물리 수업 시간에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관계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파동의 속도는 다시 이제 주기분의 파장에서 진동수 곱하기 파장, 즉 F 곱하기 람다로 이제 고쳐 쓸 수가 있습니다. 파장의 길이는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같은 위상에서 이제 이웃한 위상까지의 거리죠. 근데 이 위상은 단순하게 변위만 같은 게 아니라 운동 방향도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 또 골에서 그 다음 이웃한 골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이 그래프를 보면은 파장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골에서 골, 또 마루에서 마루, 아니면 또 이제 변위가 0점, 즉 위상이 0인 곳에서 다시 위상이 0인 곳까지의 거리를 재보면은 4m죠. 위상이 0, 그러니까 변위가 0인 곳 딱 해보니까 2m인 곳에도 변위가 0이니까 파장이 2m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원점에서의 변위는 0이고 그래프를 봤을 때 2m 지점인 곳에서의 변위 역시 0입니다. 하지만 위상은 이제 원점인 곳과 2m인 곳에서의 위상이 같을까요? 원점에서의 변위는 0이지만 이 파동의 진행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죠. 근데 2m인 곳, 거리에 원점에서 2m 떨어진 곳에서의 위상을 보면은 변위는 0이지만 파동의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를 향하고 있죠. 즉 원점인 곳과 2m인 곳에서의 변위는 같지만 운동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위상이 같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 4m인 곳을 보면은 이제 변위는 똑같이 0이고 또 파동의 운동 방향 역시 플러스를 향하고 있으니까 원점인 곳과 그다음에 원점에서 4m 떨어진 곳에서의 위상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상이 같은 이웃한 곳까지의 거리가 파장이니까, 네, 이 그래프에서 여기 파장의 길이는 4m가 되겠죠. 또 마루에서 마루, 또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 재보면은 4m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파동에서 파장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인 그래프, 삼각함수에서 사인 그래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계산을 할 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잠깐 이제 깜빡해서 이 혼동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 잘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진동수는 4Hz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 파동의 파장은 4m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했으니까, 파동의 속도 V는 어떻게 될까요? 파동의 속도 V는 진동수 F 곱하기 파장 람다니까 4Hz 곱하기 4m 하면은 파동의 전파 속도는 16m/s가 되겠죠. 그럼 답은 어떻게 될까요?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10m/s의 속도로 움직이는 4kg의 물체가 정지 상태의 1kg의 물체와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덩어리가 된 다음에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충돌 후의 역학적 에너지 손실은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운동량 보존 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저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4kg의 물체가 1kg의 물체와 충돌하기 전과 충돌한 다음에 운동량은 이제 보존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던 운동량 보존 법칙을 떠올리면요, 4kg의 물체가 1kg의 물체와 충돌하기 전과 두 물체가 충돌한 다음에 운동량은 보존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운동량이 어떻게 정의되느냐 하면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으로 정의가 되죠. 그러면 4kg의 물체의 질량과 4kg의 물체의 속도를 각각 M1과 V1으로 하고요. 1kg짜리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각각 M2, V2라고 하고서 충돌 후의 속도를 이제 V'이라고 하면은요,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M1 곱하기 V1 플러스 M2 곱하기 V2는 M1 플러스 M2 곱하기 V'이라는 관계식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식에다가 주어진 값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은요, V'은 8m/s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죠. 이제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 어떻게 정의가 되죠? 운동 에너지 K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속도 V의 제곱으로 정의가 되죠. 자,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재느냐 하면은,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 K는 2분의 1 곱하기 M1 곱하기 V1 제곱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M2 곱하기 V2의 제곱이 되겠고요.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은 200J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그럼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 값은 어떻게 될까요?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 값은 이제 160J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산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충돌 전에는 운동 에너지가 모두 200J였는데 충돌 후에는 운동 에너지가 160J로 나왔습니다. 그럼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역학적 에너지 손실은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40J로 충돌 후 운동 에너지가 40J 감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돌 후 역학적 에너지 손실은 40J이 되겠고,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에 40J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하면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가 되죠. 문제에서 물체는 수평면 위에서만 움직이고 있어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수평면 위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놓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0이니까요. 여기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운동량 보존이 성립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방금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고요. 역학적 에너지 역시 보존된다라는 것도 교과서를 통해서 학교 수업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는 거 맞고 또 역학적 보존 법칙이 이제 성립하는 거 맞지만, 두 법칙이 적용하는 대상은 이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그대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즉, 운동량 보존 법칙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제 보증하지는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 또 그것을 우리는 방금 이제 문제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고요.
여러분들 카지노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가보신 분들이 훨씬 많겠죠. 카지노에는 안 가봤다 하더라도 이제 흑백으로 흑이나 백에 이제 어느 한쪽에 돈을 걸어서 돈을 따는 룰렛 게임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아실 겁니다. 무시무시한 러시안 룰렛 말고요. 러시안 룰렛에서는 이제 총알이 들었을 때 그 총알이 발사된 확률은 이제 6분의 1이지만 이제 흑과 백으로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을 따지는 룰렛 게임은 확률이 2분의 1이죠. 자, 확률이 2분의 1인 룰렛 게임을 하는데요. 내가 이제 돈을 이제 흑에다 걸었다고 할게요. 근데 10번 연속 룰렛 게임 이제 흑에다가만 이제 돈을 걸어서 10번 연속 룰렛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한번 이제 흑이 나올 가능성은 이제 80%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하는데 흑이 나와야만 내가 돈을 따는데 계속 100이 나와서 돈을 잃기만 했습니다. 근데 9번째까지 룰렛을 연속 9번 했더니 계속 100이 나와서 돈을 잃었어요. 이제 10번째 게임을 앞두고서 이제 사전에 이제 확률을 계산할 때 10번 연속 게임을 했을 때 흑이 적어도 한 번 나올 확률이 80% 이상이니까 9번까지는 계속 10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10번째에서는 흑이 나올 차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또 흑에다 돈을 걸고 룰렛을 하는 게 옳은 판단이냐 하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첫 번째 게임부터 10번째 게임까지 연속으로 룰렛을 했을 때 적어도 한번 흑이 나올 확률은 80% 이상이지만요. 첫 번째서부터 9번째까지 게임을 했을 때 이제 100이 나왔다고 해서 10번째 게임에서는 이제 룰렛 게임에서 흑이 나올 확률이 80% 이상이다 라는 것은 아니고요. 10번째 게임에서도 이제 흑이 나올 확률은 여전히 2분의 1입니다. 사람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10번째 게임에서는 이제 흑이 나올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도박사의 오류라고 하는데요. 이 도박사의 오류가 왜 발생하냐면은 서로 이제 적용 대상이 다른 확률을 억지로 한데 갖다 붙였을 때 발생을 합니다. 즉 확률을 적용하는 대상이 다른데 서로 다른 대상을 한꺼번에 그냥 억지로 붙여놓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운동량 보존이 성립한다고 해서 그 상황에서도 이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요, 이 도박사의 오류와 비슷한 오류를 이제 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운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하는 대상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적용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이제 쓸데없이 주구장창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고 해서 곧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게 2017년 3월달 해양경찰청 4번 문제로도 나왔고요. 또 2024년 6월달에 또 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박이 400Hz의 백고동 소리를 내면서 이제 20m의 속력으로 이제 항구에서 출항을 했습니다. 즉 항구에서 좀 멀어져 가고 있죠. 항구에 서 있는 관측자에게 들리는 소리와 가장 가까운 진동수가 얼마일 것인가 라는 걸 묻는 문제인데요. 단 소리의 속도는 340m/s 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도플러 효과 생각하시면은요, 항구에서 배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으면은 그 멀어지고 있는 배에서 나오는 백고동 소리는 점점 그 진동수는 작게 들리겠죠. 또 반대로 항구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배에서 백고동 소리를 내면은 그 백고동 소리의 진동수는 점점 커질 것이고요. 그와 비슷한 현상을 우리는 이제 기차역에서 기차가 내는 기적 소리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플러 효과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항구에서 20m/s의 속력으로 멀어지고 있으니까 배에서 항구까지 전달되는 파동의 속도는 원래 속도보다 느려지겠죠.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까요. 또 느려지는 정도는 배가 항구에서 멀어지는 속도인 20m/s가 될 겁니다.
파동 속도 어떻게 구한다고 방금 우리가 얘기했죠? 파동 속도 V는 진동수 F 곱하기 람다라고 했죠? 배가 아직 항구에서 떠나지 않았을 때 파동의 전파 속도와 파장 람다 그리고 진동수 F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소리의 속도 340m/s는 진동수 400Hz 곱하기 파장 람다로 이런 관계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파장 람다를 구할 수가 있죠. 람다는 계산하면 20분의 17m가 됩니다. 배가 항구를 떠나서 20m/s의 속도로 움직일 때 소리의 속도는 20m/s만큼 느려지니까 40-20m/s, 즉 소리의 속도 V'은 새로운 진동수 F' 곱하기 람다라는 관계식이 성립이 되겠죠. 이미 파동의 전파 속도, 그 다음에 파장의 길이 람다는 알고 있으니까 항구에서 멀어지는 선박에서 전파되는 파동의 진동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죠. 파장 람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소리의 속도 340-20m/s로 주어져 있으니까 새로운 진동수 F'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F'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17분의 6400Hz가 됩니다.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은요, 이 분수식을 계산하게 되면은 376.5Hz가 나오게 되죠. 1, 2, 3, 4번 중에서 376.5와 가장 가까운 값이 뭐냐면은 377Hz가 되겠죠.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어떤 파동이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하면서 이제 굴절이 됐습니다. 이때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파동이 이제 서로 다른 매질을 지나갈 때 이제 매질의 굴절률을 구하는 문제는 공무원 시험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능 시험에도 가끔씩 출제되니까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굴절률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는데, 굴절률은 투명한 매질로 빛이 진행할 때 광속이 줄어드는 비율을 말하죠. 빛의 속도가 가장 빠른 경우는 이제 진공을 통과할 때 가장 빠르고, 그 다음 공기 중을 통할 때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빛의 속도가 빠르고요. 이제 그 다음에 투명한 매질을 통과할 때 물이나 기름, 유리 이런 걸 통과할 때 빛의 속도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줄어드는 비율을 우리는 굴절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매질을 통과하는 빛의 속력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그 매질을 통과할 때 빛의 속력 V는 N분의 C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C는 진공을 통과하는 이제 빛의 속력이 되겠고요. N은 그 매질의 굴절률이 되겠습니다. 여기 진공 중의 빛의 속력인데 이제 오타가 났네요. 진공 주의 빛의 속력으로 오타가 났는데 진공 중의 빛의 속력이라고 이제 알아들으시면 되겠죠. 자, 굴절률에 대한 문제를 풀려면 또 우리는 스넬의 법칙을 떠올려야 되겠는데요. 스넬의 법칙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요, 스넬 법칙은 sin 세타 2분의 sin 세타 1은 v2분의 v1이다 라는 관계식이 바로 스넬의 법칙이 되겠죠. sin 세타 2에서 세타 2는 매질 2를 통과할 때 굴절 가게 되겠고, 세타 1은 매질 1에서의 입사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v2는 매질 2에서의 속도가 되겠고, v1은 매질 1에서의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sin 세타 2분의 sin 세타 1은 v2분의 v1이 바로 이 스넬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타 1은 매질 1에서의 입사각이 되겠고, 세타 2는 매질 2에서의 빛이 굴절됐을 때 굴절각을 얘기하겠죠. 이 공식을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입사각이 어떻게 될까요? 45도죠. 그 다음에 굴절각은 몇 도예요? 60도가 되겠죠. 입사각은 45도, 굴절각은 60도니까 스넬의 법칙을 생각하면 sin 60도분의 sin 45도는 v2분의 v1이 돼서 이것이 바로 n12, 즉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를 보면은 매질 2에서의 각이 30도로 되어 있는데 왜 굴절각을 60도라고 하느냐, 오타난 거 아니냐, 그렇게 따져
모르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입사각과 굴절각은 어디서 측정을 하냐면은 법선에서부터 측정한 값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각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매질 2와 매질 2의 경계면에서부터 각을 쟀죠. 그러니까 입사각과 굴절각은 다시 우리가 법선을 생각해서 법선에서부터 다시 각을 재야 됩니다. 입사각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에서는 45도로 주어졌으니까 입사각은 뭐 90에서 45도를 빼면 45도 그대로 나오지만 매질 2에서는 굴절각이 30도가 아니라 60도여야 된다라는 거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입사각은 45도고 굴절각은 60도가 되겠습니다. 입사각과 굴절각은 매질과 매질 사이의 경계면에서부터 측정하는 게 아니라 수직한 선이 법선에서부터 측정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시험 문제에 이제 법선에서부터 이제 측정한 값을 표시하지 않고 여기서처럼 이제 경계면에서부터 이제 측정한 값을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이제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사람이 긴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법선에서부터 재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고서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값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입사각과 굴절각이 어떤 각이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수능 시험처럼 사람이 이제 긴장했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살짝 꼬은 것 같네요. 한번 문제를 이제 꼬았던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는 잘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 볼 때 긴장하시면은 이런 거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긴장하지 않으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스넬의 법칙에서 사인 60도분의 사인 45도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잖아요. 계산하면은 루트 3분의 2가 됩니다. 그럼 답은 어떻게 될까요? 예,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은 4번의 루트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굴절률을 구하는 문제는 이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17년 9월에 시행된 고졸 지방직 문제하고요. 또 2024년 11월달 지방직 9급 시험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고요. 공무원 시험뿐만이 아니라 2025학년도 수능 시험에서도 이 굴절률을 응용한 문제가 출제됐으니까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굴절률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의외로 이거 굴절률 구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더라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R이며 길이가 L인 원통형 저항체를 양끝을 잡고요. 길이가 2L이 되도록 늘렸습니다. 이때 늘어난 저항체의 굵기는 균일한데 처음과 나중 두 저항체의 저항 크기 비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묻는 문제거든요. 전기에서 저항이 무엇인지 아시죠? 전기 할 때 그 저항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저항하고는 이제 조금 개념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사용하는 의미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이제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단면적에 비례하고 또 도선의 길이에 비례하죠. 그래서 저항 R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하면은 비례계수 ρ 곱하기 단면적 S분의 길이 L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은 방금 말했듯이 도선의 길이가 되겠고 분모의 S는 단면적이 되겠죠. ρ는 비례상수인데 이제 비저항을 뜻합니다. 비저항은 저항이 아니다 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여기서 비저항은 길이와 단면적이 각각 1m, 1제곱미터인 경우에 그 물질의 저항을 뜻합니다.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물체의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저항 R은 이제 비저항 ρ 곱하기 S분의 L인데 단면적 S는 이제 원통형이니까 단면적은 원의 면적이 되겠죠. 반지름이 R이다 하면은 파이 R 제곱이 되겠고 길이는 L이 되겠죠. 그래서
저항은 여기 나와 있듯이 로 곱하기 파이 r 제곱분의 L이 될 겁니다. 문제에서 저항체의 굵기는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단면적에는 변화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양 끝을 잡고 길이가 2L이 되도록 늘렸을 때 변형된 저항체의 저항 R'은 로 곱하기 단면적 S'분의 L이 되겠고, 로는 파이 R' 제곱분의 L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산하면은 이제 2R이 되겠죠. 그럼 처음과 나중 저항체 크기 비는 어떻게 되느냐? R 대 R'은 R 대 2R이 돼서 1대 2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늘어난 저항체의 굵기는 균일하다고 했는데 굵기 대신에 부피가 일정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길이가 L인 원통형의 저항체를 양 끝을 잡고 이제 길이가 2L이 되도록 늘렸는데, 이 늘어난 저항체의 굵기에는 변화가 생겼지만 이제 부피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고서, 그러면 이제 변형된 저항체의 저항과 그 다음에 변형되기 전에 저항체의 저항의 그 저항 비를 한번 따져보면요, 일단 변형되기 전과 변형되기 후에 부피는 같다라고 했으니까 VR은 이제 VR'이 서로 같게 되겠고, 부피 구하는 공식 아시죠? 부피는 단면적 곱하기 길이가 되니까 변형하기 전에 저항체의 부피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L이 되겠고, 변형한 후에 저항체의 부피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길이가 2배로 늘었으니까 2L이 되겠죠. 그럼 R 제곱은 R' 제곱만 남게 되겠고, 이 관계식을 변형된 저항체 저항 R'을 구하는 데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여기 쭉 계산을 하다 보면은 R'은 이제 4R이 됩니다. 두 저항체 R과 R'의 크기 B는 어떻게 되느냐? R은 변형되기 전에 저항체의 저항 크기는 R이고, 변형된 후에 저항체의 저항의 크기는 4R이 됐으니까 R 대 R'은 1대 4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부피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두 저항체의 저항 비가 1대 4인 것을 찾으면은 제 1번이 되겠죠. 조금 문제가 애매하게 나왔는데요, 굵기가 일정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두 저항체의 저항 크기 비는 1대 2가 되겠지만, 저항체의 변형된 저항체의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두 저항체의 저항 크기 비는 여기 나와 있듯이 1대 4가 됩니다. 요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6월 달에 시행된 해양경찰청 물리 문제를 잠깐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1번 문제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고요. 네, 긴 시간 함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